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막바지입니다. 어제는 쇼트트랙 골든데이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가 나왔는데 아쉬운 건 메달을 못 따서라기보다도 우리 선수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는 불운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번에 우리 빙상,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뜻깊은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시작 전부터 갈등과 불운으로 여러 번 한숨 짓는 거 참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올림픽 자체는 평화롭게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폐막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어제 통보를 해오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붙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철은 사살의 대상이다 이런 거친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잠시 후 9시에 청와대 항의 방문을 한답니다. 글쎄요, 올림픽 개막 직전에 씌웠던 그 종북 프레임을 폐막 순간에도 또 씌워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당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2부에서 양측의 주장 직접 듣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오늘도 평창부터 가죠. 네. 영민의 컬링팀 오늘 숙명의 한일전입니다. 영미. 네. 이걸로 유명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본과의 승부입니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래요. 현재까지 8승 1패의 전적을 기록한 우리 여자 대표팀이 준결승전에 나서는 건데요. 예. 상대는 딱 한 번의 패배를 안겼던 숙적 일본입니다. 그 일본하고 다시 붙는 거예요. 네. 앞서 예선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일본에 역전패한 적이 있는데 근데 역대 전적에서는 11승 8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네. 빙상장을 뒤흔드는 영미! 이런 외침 속에 우리 대표팀의 스톤이 일본의 스톤들을 다 밀어내는 모습 오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5분입니다. 저녁 8시 5분. 아, 마지막에 좀 기쁜 소식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빙속 보면서는 많이들 속상하셨거든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잘하면 금메달 3개도 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예.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심석희, 최민정 우리 선수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면서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했고요. 그렇죠.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이묘준 선수가 혼자 넘어지는 바람에 순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예. 남자 500m에서 황대현, 이묘준이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게 좀 성과고요. 우리 선수들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저는 뭐 메달 수를 떠나서 네.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 또 그 넘어진 사람에 걸려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는 이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보고 네. 있는데. 아무튼 선수들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포인트 가보죠. 네, 평창 외교전 2라운드의 문을 여는 이방카입니다. 제가 앞서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 방남 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딸이 오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딸이자 백악관 선임 고문입니다. 예. 이방카 고문은 오늘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방한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청와대 만찬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어서 내일과 모레는 평창을 방문해서 경기를 관람하고요. 미국 선수단을 격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관심은 모레 평창을 찾는 김영철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지 여부인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이방카보다는 오히려 수행 목적으로 같이 오는 인물들일 수가 있거든요. 누구요? 예를 들어서 후커 NSC 한반도 담당관이 오는데요. 물밑에서 이러한 북미 접촉이 있을지 그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방카와 김영철의 동선이 겹치는 건 없을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훈 기자가 보시기에는 물밑으로 어떤 접촉들은 있지 않겠는가? 아직 어떤 것도 단정해서 네.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그래요. 다시 시작된 평창 외교전 이거 좀 지켜보죠. 마지막 포인트 뭡니까? 네, 관심을 모으는 이재용 부회장의 등판 여부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요? 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 석방 이후에 첫 이사회를 개최하거든요. 예. 이 부회장은 여전히 등기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 이 부회장이 참석할지 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부정적 여론이 적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참석한다면 경영 일선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장이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재단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좀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어제 1심에서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게 8년이었죠. 구형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다 보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정의당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을 할 텐데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비서관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겸사겸사 만나보죠.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신 거 맞죠? 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한 거예요. 예, 노회찬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 법무부에 부정청탁을 해서 채용이 됐다. 이 의혹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자기들이 그 부정청탁을 갖다가 그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 모양인데. 그렇게 예,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무슨 증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증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 비서관을 과거에 했던 사람이 지금 최근에 법무부에 채용됐다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인데 게다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노 대표 사무실 직원이 법무부에 간 건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뭔가 연출 동원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거든요. 일단은요. 제 비서관은 법무부의 5급 사무관으로 가기에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향 지원한 거예요. 일단, 예, 이거는 노회찬 의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죠. 아니요, 훨씬 더 좋은 자리로도 갈 수 있는데, 본인이 그 인권법에 대한 인권법 전문가로서의 그 신념, 소신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사람이 그만둔 거는 작년 10일 초예요. 예.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것은 올해 1월 달이에요. 그 사람이 나간 이후에 제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저하고 과거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은 취업에 다 제한받아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사표를 쓴 게 지난 11월인데 그러면은 내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도 갈 수 없다는 얘기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은 다른 외교통상위원회로 가게 되면은 예. 향후에. 예. 그럼 그때부터는 과거에, 몇 년 전이든 과거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외교통상과 관련된 일 쪽으로는 취업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중에 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검찰 수사의 피의자 신분인 의원이 있어요. 누구죠? 염동열 의원이죠. 염동열 의원, 강원랜드 예. 관련해서. 근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개혁하는 사법개혁 특위의 지금 위원이에요. 이거는 왜 그냥 그대로 오히려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 법무부 산하의 검찰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오면 안 돼요. 김진태 의원이 오히려 부적절하다. 검찰은 지금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에요. 예. 피감기관 출신이 국회 법사위원이 돼가지고 피감기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즉 막연한 연관성만 가지고 이것은 부정청탁이 있었을 거다라고 몰아붙이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뭐 막연한 연관이 아닌 확실한 뭔가가 나온다면 나는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어제 말씀하셨네요. 예, 저는 이 채용에 관해서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다 채용이 끝난 뒤에 인사하러 와서 알게 된 사람인데, 예.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직접 하거나, 혹은 누구를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거나, 예. 어떠한 식으로라도 제가 이와 관련된 바가 1%라도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1%라도 있다면 나랑 관련된 뭔가가 그럼요. 부정청탁이 있다면. 검찰 수사로 무슨 이거 제가 형사적으로 뭐 책임져야 될 일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그런 사실이 1%라도 있다면은 의원직을 완전히 사퇴하겠다. 이렇게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똑같은 약속을 해달라. 이거는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권성동 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하길래 그러면 권성동 위원장도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불법 채용 사실
불법 채용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드러난다면은 예.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고 했더니 맞아. 내가 왜 약속하냐. 본인이 약속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타기라고 보세요? 예. 뭐 굉장히 자기들도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시선을 돌려보자 그 얘기죠. 그 의혹을 제기한 측,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측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명예훼손. 일단은 제가 무슨 반환을 한 것처럼 제 로스쿨 출신인 제가 데리고 있던 로스쿨 출신이니까 봐달라라고 얘기했다고 발언을 했어요. 예, 예. 그런 발언은 근거가 있어야 발언할 수 있는 발언이고 그래서 근거를 있다면 제출하라. 예. 그리고 저를 부정청탁으로 고발하라. 예. 만일 근거가 없이 그 얘기했다면 그건 법적으로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모신 이유는 우병우 전 수석 판결 어떻게 보셨나 이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징역 2년 6개월 실형, 구형은 원래 8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나름대로 뭐 유죄를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은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유죄로 돼야 될 부분들이 특히 이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개입이라거나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이 무죄가 됐냐면 혐의 없음이 됐냐면 K스포츠클럽 감찰한 거랑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렸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 그게 최순실을 돕기 위한 증거라고 돕기 위한 거라고 볼 어떤 연결고리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 최순실이 자기 사람인 김종 씨를 문체부 제2차관이 되게 해서 문체부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이미 다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종 차관을 싫어하거나 대립하고 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인사개입의 실체인데 예. 이것이 우병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예. 우병우가 문체부 차관에게 뭐 사정을 다 설명하기 힘들다 윗선에 보고된 사항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발령시켜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 예. 또 문체부 장관이 개입하는 이유를 묻기에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싶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한 것들은 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희한한 게요. 1심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 이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에 휘말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이 판사가 맡았다가 다른 판사한테 넘겼어요. 물론 그저 의혹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다면 굳이 이 판사를 배정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있었는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그런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법관이 이렇게 그런 사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때 재판을 회피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사실은. 예, 재판 회피 시켜. 그리고 법원 당국에서 제척을 시켜야죠, 이럴 경우에는. 그러게요. 그래서 오해 소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구심이 커지는 거죠. 2심은 어떻게 의견하십니까? 2심은 이제 이 판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 사찰한 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군요. 그래서 그와 같이 다뤄지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이 인사개입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게 될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석방됐잖아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우병우 수석? 예, 뭐 그런 정영식 판사가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정영식 판사가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 의원께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 여쭐 게 많네. 요거 하나만 더 여쭙고 인사를 나누죠.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정의당하고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민평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교섭단체 돼보자.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안은 글쎄요. 전 제안했다는 사실 처음 듣는데요. 그러셨어요? 저희들은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타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제 방송으로 발언은 했는데 아마 공식 제안이 들어간 건 아닌 모양이에요. 공식 제안이 네. 들어온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예, 뭐 공식 제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뭐 저희들이 먼저 그런 걸 검토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고요. 먼저 검토할 의사는 없고 만약 들어온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민평당과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교섭단체? 그래서 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예. 필요하다면 만일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같다면 통합을 해야죠. 생각이 같다면 당을 통합할 일이지. 교섭단체에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그런 색깔은 서로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로의 소신이라든지 입장 같은 것이. 이게 맞죠? 저는 민평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다 좀 개혁적인 의지를 많이 갖고 있는 당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촛불 이후의 개혁 과제들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민주당이나 민평당과의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된다. 개혁 공조가 강화돼야 되고 이 세 당의 어떤 공조의 틀을 더 향후에는 확대해서 예. 국회에서 3분의 2의 어떤 그런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던 것처럼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개혁 과제를 당을 넘어선 그런 폭넓은 공조의 틀로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과도 이 남북 문제라거나 또 여러 가지 민생 개혁 과제에 있어서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교섭단체까지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건 다른 문제라고 보세요. 교섭단체는 두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국회법상의 어떤 좀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인데. 예.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 저는 뭐 공식적인 제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는 저희들이 당연히 논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예의죠.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는 있다. 그거 뭐 터무니없는 제안이라든지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시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은 보셨어요? 네, 나중에 봤어요. 아이고. 근데 찾아보고 난 다음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왜 금메달 소식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 메달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져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네. 마음이. 오늘 쇼트트랙 얘기는 아니실 거고. 네. 뭡니까? 검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이 쇼트트랙 경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검찰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요? 한 달 사이에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물? 예. 이 동계올림픽에 정신 판 사이에 현직 검사 3명 긴급 체포한 검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추문 관련된 해서 긴급 체포된 그 부장검사 말고. 그 검사 포함해서 3명. 그 사람 포함해서 2명이 더 긴급 체포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명이 긴급 체포? 예. 이 성추행 부장검사 사건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고요. 예. 어제는 서울고검 감찰부가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한 것도 모자라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검사와 춘천지검 최모검사입니다. 무슨 일로요? 이 추검사는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최인호 변호사. 이 최인호 변호사가 2014년도에 광고 대행사 대표를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 자료를 최 변호사한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변호사한테.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최 검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인데요. 2016년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를 했는데 이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을 내사하던 수사관이 조서를 유출해서 파기하는 데 관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요.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유출한 조서가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검사의 자료가 그쪽에서? 네, 거기서 압수수색하는데 발견이 되니까 그걸 슬그머니 갖고 와서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를 한 거예요. 아이고, 황당하네요. 황당해. 그렇게 해서 긴급 체포. 3명. 이 뉴스의 행간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입니다. 누가요? 이 검찰 역사에서 성추문 그리고 비리 그것도 이제 한 달 사이에 현직 검사 3명이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재작년 7월 기억나실 거예요. 진경준 검사장 주식 뇌물 사건 이거 예. 발생했잖아요. 예. 뭐 넥슨 김정주 회장한테 받은 주식이 뭐 120억 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현직에 있는 검사가 구속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뉴스였죠. 맞아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현직 검사장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평검사 한 명이 성추문 뇌물로 구속되기만 해도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저 하나 기억이 나네요. 벤츠 검사, 그랜저 네. 검사 뭐 이런 거. 뭐 조이팔 검사, 샤넬 벤츠 검사, 검사. 예, 그랜저 검사, 명품백 검사, 예. 스폰서 검사까지. 이때마다 검찰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그랬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예.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검찰의 수치다. 내부 개혁해야 한다. 자성과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는 검사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에 좀 정신이 팔려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 검찰 내부에서 조용한 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왜? 그게 바로 두 번째 인간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를 보는 느낌이다입니다. 폭풍 전야 같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함부로 나섰다가 큰 코 다친다. 이런 조직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있거나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좀 이렇게 튼실할 때는 뭐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우리 반성하자. 우리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네네.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반성하자.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서기에 그러다 정말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작동하고 있기는 한데요. 두 번째 이유.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건데요. 뭐 쇼트트랙 경기에 비유를 하면은 언제 우리 선수끼리 부딪혀가지고 누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은메달, 금메달 다 따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이에요? 검사 3명의 긴급체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부장검사 긴급체포는 서지현 검사 폭로로 촉발된 내부 고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먼저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예. 내부에서 누가 뭔가를 고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2명의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고검 감찰부가 직접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조직이나 내부 감찰이 가장 무섭잖아요. 예. 내부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자기 새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최인호 검사 사건은 검찰, 국세청, 국방부, 정부 고위 인사한테까지 로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최인호 변호사. 예, 최인호 변호사. 예. 자칫하면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동료 얘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 불안감.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전야의 고요다. 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하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내부 비위 사건 그동안에 많았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옷 벗기고 구속하고 엄청나게 처벌할 것 같지만 뒤에 나중에 가면 다 무죄 판결받고 흐지부지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벤츠 여검사 사건 돈 받은 거 명품 받은 거 다 인정했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랬던가요? 스폰서 검사 이 전직 그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었는데 역시 무죄였습니다. 어허. 그럼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게 김영란법 이전이어가지고 대가성 인정이 안 된 네, 거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맞아요. 문무일 검찰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렴한 검찰로 다시 거듭나는 게 이번에 달렸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개혁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옛날로 되돌아갔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명의 긴급체포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창열님, 송강성님 등등이 이번 이 검찰의 긴급체포 보면서 특히 변호사들에게 자료 넘겨주는 일 이거 비일비재한 겁니다. 뭐 공공연한 겁니다. 이런 제보도 주시는데요. 문자 좀 더 주십시오. 입으로 가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북한이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내겠다. 이렇게 통보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환영한다. 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다. 이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용진님은 북한이 완전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2248님은 남북 문제는 무엇보다 대화가 필요한데요. 대화 상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절대 불가다라고 하면서 오늘 9시에 청와대를 긴급 항의 방문한답니다. 이 김영철 불가 방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첫 순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양측의 입장 듣고 판단을 해보죠. 여러분 천정호 판사 기억하세요? 호통 판사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 소년 재판만 8년 동안 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년 판사인데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어제 오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천정호 판사 직접 만나보죠. 그리고 월간 유인태가 준비된 날입니다. 요즘 참 바람 잘 날 없는 정치권인데 유인태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북한 대표로 온다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다. 이 사람은 사살 대상이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어제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열 정도로 이제 강경한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남북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다. 특히 통일전선부는 남북 대화를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환영 입장을 밝혔죠. 자, 여야의 입장 모두 듣고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먼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곳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긴급 의총을 2번이나 여셨네요, 어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발언들 보니까 상당히 반대 강도가 거세요. 김영철이 네네. 한국당을 밟는다면 긴급 체포를 하거나 사살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원내대표가 그러셨어요. 네네.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십니까? 뭐 국민 모두가 아는 일을 자꾸 위장을 하고 정부가 편의한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그러는데요. 이 김영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의 6.25 전범자입니다. 전범자? 네. 제2의 왜 그러냐면은 예. 대남 공작 총 책임자이고 그로 인해서 천안함과 연평도 목침 그리고 사이버 테러 등 우리 국민들이 50여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고 28명의 부상자가 지금도 참 어려운 고통에 있는데 이러한 전범자, 이러한 대남 공작 총책임자를 이 남한 땅에 그것도 평화를 앞세우는 올림픽 이 폐막식에 정부가 올 수 있겠군이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예. 이것은 정부로서의 할 일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생각은 좀처 하지 않는 참으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동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 책임자라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당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답변했는데요.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총책임자를 그렇게 조 장관이 얘기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참으로 모렴치한 얘기입니다.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31개국이 지금 이 김영철에 대해서 테러 주범자고 예. 그리고 이 사람은 기피 인물로서 인정을 받고 낙인 찍힌 사람이고 우리 국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조 장관이 그런 한치 입술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가 2010년 7월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성명을 냈는데 그때도 보면 말이죠.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책임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세계에서 이 사람을 천안함 침몰의 주범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좀 발견하기 어렵던데요. 지금 31개국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재 리스트에 있습니다. 금융 제재 네. 리스트. 그것이 천안함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천안함에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이다. 그건 인정을 받은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지금 네.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물론 지금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당시 천안함의 주도자라고 한다 치더라도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다면 개막식에 왔던 김영남 위원장은 그 당시 김영철의 윗상사, 즉 더 상부의 책임자였다. 만약 최룡해가 왔다고 하면 최룡해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최룡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씀에 참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한데요. 이 대한민국 정부도 군사에 관한 책임은 국방장관이 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남을 계획적으로 선동하면서 지금껏 이 아까 얘기한 그런 살상을 한 그런 행동을 한 총 책임자가 김영철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딴 방법으로 해서 희석을 시키고 이것을 무슨 평화의 사절단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 맞는 거죠. 물론 뭐 군사에 대한 않고. 실무적인 책임의 총 책임자는 국방장관이겠지만 그 위는 대통령이긴 하지요. 더 위선을 가자면. 지금 그렇게 저하고 논리하기 위해서 이 방송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여당의 이제 주장을 제가 그렇게는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이면 야당 얘기만 하셔야지. 지금 여당 대변자입니까? 여당의 반론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전해서 답변을 그쪽에서, 명확하게 듣고자 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 물어보세요, 그거를. 예, 뒷부분에도 우상호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나왔었을 때는. 홍문표 의원님,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틀어서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아마 그게 듣고 국민이 이해를 하실 듣기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즉 김영남이라든지 뭐 최룡해와는 달리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실무적인 총책임자 아니냐, 대남 어떤 공작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그러면 그 액면 그대로 그걸 받아주셔야지. 예. 그거를 또 또 어떤 평화 사절단인 것 같이 옹호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사회를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옹호는 그렇게 하면 아니고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예. 우상호 의원과의 인터뷰 들어보십시오. 제가 똑같은 예, 거기서 반론을 또 하세요, 할 그 겁니다. 얘기는. 예, 지금 예. 홍문표 의원이 하신 내용들 똑같이 반론 인터뷰를 할 거니까요. 그거는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당의 주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때 북측 대표가 김영철이었다. 그때 새누리당의 논평은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의 국면을 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매우 바람직하다. 꾸준히 이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김영철 위원장과 접촉을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군사라는 전제에서 만난 거고요. 지금은 평양이라는 올림픽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창 올림픽이요. 예. 예. 기본을 우리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때는 예. 군사라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과 남한이 만났었던 거고. 예. 이거는 세계 평화의 지금 대제전 아닙니까? 어허. 여기 이 대한민국의 대남 공작을 한 총책임자를 버젓이 내려보내는 것은 이건 의도적인 것이고, 우리를 국민으로서 분개하는 거고, 우리 야당은 도말할 수 없이 지금 표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 의도를 가진 방문이다. 근데 말입니다, 홍 의원님. 네. 폐막식 있고 나서 이틀 동안 더 머문대요. 김영철 부장이. 그 이틀 동안 남북 정상회담 위한 어떤 구체적인 실무 접촉을 위해서 남북 대화에 실무자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적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평창 올림픽은 개막서부터 폐해까지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북한의 전술 전략에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노론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남남 갈등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남남 갈등. 여기에 이제 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보이지 않게 보이게.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있다는 건재한 사실을 지금 세계 무대에 이 올림픽을 통해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 이 네 가지가 북한에 지금 의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남한은 말려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좋은 것은 대화다, 평화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우리가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자존심의 문제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염려와 불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의도에 말려들고 있는. 오늘 청와대 방문하시잖아요. 9시에. 거기서 청와대가 입장 변화 없으면, 그러니까 김영철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특단의 대책은 뭔가요? 일단은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실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도 이것을 고집스럽게 김영철이 문제를 받아들인다면은 저희는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죠. 전면 그리고 보이콧.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에게 하소연을 하고 장외 투쟁하시는 이 나라가 건가요?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다 하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릴 또 그런 어떤 나름대로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예, 제가 진행을 하다 보면 자유한국당에다가는 이제 여당 입장을 반론으로 질문하고 또 여당에다가는 야당 입장을 반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듣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상호 의원 바로 연결을 해보죠. 민주당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앞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셨는데 사실 홍문표 의원이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원래 이분이 이렇게 점잖으신 분인데 오늘 이 정도로 흥분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영철이라는 분의 이제 이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또 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분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태도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에 김영철 이런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면 김영철을 보내는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지. 왜 남쪽 정부 청와대 가서 항의 시위를 합니까? 청와대가 이게 잘 들어보세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을 쫙 찍어서 초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급 대표단을 내보내는데 명단을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국가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펜스는 안 되고 트럼프가 와라, 이방카는 안 되고 멜리아니가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국내 정치에 지방선거에 악용하려고 일종의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공격의 방향이 틀렸단 말씀인데 한국당에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은 천안함 폭침의 주도자다. 이 사람이 이 천안함 폭침에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 국방부는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 리스트에 올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화올림픽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이라고 딱 집어서 제재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면서 또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에 관련되어 있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뭉뚱그려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자로 몰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부분 질문을 드렸어요. 천안함 폭침을 콕 집어서 제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말씀에 홍문표 의원은 그것도 포함이 됐다고 하시던데 사실관계는 어떤 건가요? 얼버무리셨죠. 예? 의심은 가나 확정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심으로 규정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또 이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느 개인이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고 책임자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기본적으로 이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 어떤 도발을 결정하지 김정은 위원장과 무관하게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욱해가지고 도발을 한다. 저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저는 북한과의 대화를 끊자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대화를 끊지 않고서든 그럼 만나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따지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전부 숙청당했거나 어디 하위직이 있는 사람들인데. 온건파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바로 그런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인해서 엄청난 전쟁 이익가 고조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대화 국면으로 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의 도발의 책임자를 지금 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홍문표 의원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남 공작마다 다 실무적인 책임자였기 때문에 무슨 그 윗선으로 가면 김영남도 있고 최룡해도 있고 김정은 다 있는 거 아니냐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실무적인 책임자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국방장관처럼 책임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우리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북한과 남쪽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의혹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남한의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정서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경청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남북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런 사람이 대남 통전부장에 있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예. 그렇다고 통전부장하고 대화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서 야당의 입장도 일정 이해가는 측면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라는 것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 다만 그런 사정을 자기들도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 해봤으면서 청와대 앞에 시위를 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선거를 겨냥해서 국민들 선동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선동하는 거, 선거 겨냥이다. 청와대 가서 이 항의하고 이런 거 특히 요건을 다해서 예. 국내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은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의원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의 의도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는 거다.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고자 뭔가 선전도 하고 싶고 이런 것에 우리 정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말려들고 있는 거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고 두 번 연이어 이렇게 방문단을 보내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과 의도가 없다면 그것도 국가가 아니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약 20% 정도, 80% 정도는 대한민국이 이득을 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도 득은 있을 거다. 하지만 더 큰 득을 보면 우리가 더 득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님. 네. 폐막식 끝나고 나서 이틀 동안 더 머문다면서요. 김영철 부장이. 네. 그 이틀 동안 남북대화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실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아마 남북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의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 다시 전달할 거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양측 의견을 한번 교환해보는 수준은 있겠지만 본격적인 실무회담이라 성격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북미 대화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에 그런 실효적인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청와대 방문했는데 이 김영철 방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마 장외투쟁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도가 정말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기를 더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기화로 전국을 다니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동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국회까지 중단하면서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역풍이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다양한 문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양쪽의 입장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통 판사, 소년범의 대부 이렇게 불리는 천종호 판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산 가정법원에서 8년 동안 소년 재판만을 전담해 왔고요. 갈 곳 없는 소년범들을 모아서 그룹홈을 시작했던 분이기도 하죠. 작년 국정감사 때는 소년보호 재판을 퇴직 때까지 계속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언을 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거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천종호 판사가 최근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답니다. 어제 이 뉴스가 알려진 뒤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를 만큼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많이들 궁금해하셨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천종호 판사 직접 만나보죠. 천종호 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천종호 판사입니다.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산 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정법원에서 부산 지방법원으로? 예, 실질적으로 이제 당분간 소년보호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 발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10일 전에 받았는데요. 10일간 거의 밤잠을 설치해가면서 8년 동안 쭉 자고 이 일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 또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그 기사를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건, 아니 소년 재판 평생 하고 싶으시다더니 천 판사님도 결국 다른 분야 해보고 싶었던 건가? 대형 사건 하려고 가시는 건가? 처음엔 이 생각했었거든요. 자진하신 건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저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소년 재판만 하다가 퇴직하겠다고 작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 대표와 국민의 앞에서 정인으로 선서를 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일반 재판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께서는 저를 거짓말쟁이 내지 위선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쟁이로까지 생각하시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오해의 소지는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인사발령이 나오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이제 소년재판부는 법원 내에서도 소외된 곳,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죠? 네, 소년보호 재판이 대한민국 재판 절차에서 가장 후진적이었습니다. 후진적. 가난한 아이들이 재판을 받아 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하에 제가 이 일을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사발령을 받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삶의 기쁨이 한순간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화라도 주는 게 관례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건 왜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문을 접하고 담당 판사님하고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했는데 인사 원칙이라고만 하시기에 한 번 더 서운함을 느꼈던 거죠. 인사 원칙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칙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 인사에 의해서 한 3, 4년 정도마다 자리를 옮겨 다니고 전문 법관 제도가 있긴 있잖아요.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한 4년이 최대한도 맞습니까? 전문 법관 제도? 서울은 6년 정도 되고요. 지방은 4년 정도 됩니다. 4년 정도. 그러면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그래도 인정해서 이례적으로 8년까지는 허가를 해줬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년재판을 하지 않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퇴직하겠다는 제 강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셨군요. 그 선언이. 예. 그래서 2년 전에 선배 판사님께서 저보고 성진을 대비해서 다른 재판 하면서 경력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을 때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했고요. 작년에 또 다른 분이 다른 공직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 권고하셨는데 거절했습니다. 다른 공직이라 하면 어떤 제안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공직 자리? 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요. 그것도 거절하셨어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저는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배를 해주셨으면 어떡하 하는 그런 그렇죠. 마음이 컸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순환 근무하는 주된 이유를 이해는 합니다. 향판을 막기 위해서 자꾸 돌리는 건데 그래도 근무 지역을 바꾸더라도 전문성 살려주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네, 가정법원이 아니라 뭐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옮기되 소년 재판은 계속하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택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전문 분야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 퇴직한 이후에 변호사 활동에서 도움이 되는 분야도 많거든요. 아 변호사 하면서 예. 예. 그런 분야가 아닌 소년재판부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보호재판부라든지 가정보호재판부라든지 이런 재판 분야는 변호사 이후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가 큰 사건 맡아서 변호사가로 개업한 후에도 뭐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니까. 쭉 천충호 판사님 말씀 들으면서 국민과 했던 약속인데 이걸 못 지킨 그 명예에 대한 부분, 거짓말을 한 것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슴 아파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네. 아니 그럼 혹시 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까지 지금 열흘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발령단 첫날에 밤을 새면서 퇴직하겠다고. 왜냐하면 국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1년간 휴직이라도 육아휴직이라도 할까. 육아휴직서는 사실 썼습니다. 아 육아휴직서는 지금 써서 품고 계셔요? 네. 근데 지금 뭐 저희 그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벌어야 된다. 어머니 그다음에 병든 장모님 제가 모시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들 이제 생각하니까 뭐 1, 2년이라도 버텨보자. 이제 10일간 결론이 난 거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럼 천종호 판사님은 왜 그렇게 소년범에 집중하시는가? 왜 이렇게 아이들에 관심이 많으신가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입니까? 저는 왜?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 괴롭힌 사람들이 제일 싫었고요. 제일 싫었고. 그 아이들이 미래의 주력이라면 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보호재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아동학대 문제를 거론하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만 앞으로도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는 분들, 화려한 분야가 아닌 소외된 분야에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전문 법관제를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소년 재판으로. 그게 참 이게 제가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네.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네. 그렇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고 특히 천종호 판사의 판결을 받았었던 그 비행 청소년들 혹시 아이들 반응 좀 들어보셨어요? 제가 1010호입니다 별명이. 하도 많이 내린 제일 강력한 게 여러분 10호 처분인데 그걸 제일 많이 내린 분이 천종호 판사님이세요. 그런데 10호 처분을 이제 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이제 소년재판을 떠난다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편은 없다 이런 문자로 전해졌거든요. 아 문자를 아이들이 아이고 우리 편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범죄자라는 혐오감과 청소년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사회 누구도 이 아이들을 대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기들을 재판하는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들 입장에 있어서 전국을 쫓아다니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애들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사발령을 보고 오히려 자기 편이 사라졌다는 그 트라움에 빠져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 판사님 일단 기운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운 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에 지금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고요. 영원한 법정의 아버지로 기억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런 발령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하루 종일 뜨거웠죠.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였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많이 들어왔네요. 천판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배상용님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게 인사의 순리인데 좀 그런 부분이 법원에 없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노성덕님은 천종호 판사님 정말 좋아는 하지만 판사한테 특정 업무만 계속 보게 할 수 없다는 그 인사 원칙도 존중해야 된다. 또 이분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전반적으로 많이들 안타까워하시고 고생하셨다 이런 위로의 문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에 대한 이슈 3535님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건 수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9035님은 대화 좋지만 왜 하필 그 사람을 보내느냐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자도 들어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대화를 위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받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코너를 했다 하면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화제를 만들어내는 코너죠. 월간 암흑에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오늘은요. 월간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예, 많이 받아야죠. 아니, 월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띄엄띄엄 나오시니까. 예. 진짜 새해 인사도 늦게 드리네요. 예.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설이니 추석이니 이러면은 정치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뭐 덕담도 나누고 서로 세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아, 이건 뭐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설날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예. 하루 종일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예. 이른바 또 제야의 어른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세배를 가는 게 뭐 밤 한 8시, 9시까지도. 세배 다니더냐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가족들 설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새벽에 그냥 집 나와서 기자들도 그렇게 다녔어요. 기자들도. 그 당 출입 기자들도 회사별로 그날은 다 돌아요. 기자들이 그럼 쭉 써가지고 같이 합동 세배. 그래서 한 뭐 4-5명 회사별로 그러니까 그날은 기자들도 다 세배 다녀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집에는 하루 종일 떡국 그냥. 그러면 당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지구당 당원들이 와서 하루 종일 저 자원봉사하고 그러고 또 왔던 사람들은 거기서 뭐 세뱃돈 가지고 고스톱 치고 그랬죠. 네. 이제는 그런 거 없죠. 없어진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전부들 문자로 세배하니까. 정치인들도 그럽니까? 뭐 정치인들도 뭐 한꺼번에 대량 문자 발송하면서 뭐 어쩌고 그게 참 보면 씁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세배하고 모여서 스킨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정이 좀 사라졌다는 건 아쉬운 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다른 당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의견도 좀 맞추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번 명절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국민들의 관심도 온통 사실은 올림픽에 쏠려 있는 이런 설. 이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람들이 뭔가 만나서 정치 얘기보다는 올림픽 같이 구경하고 올림픽 얘기하고. 근데 그 요번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덕을 조금 더 본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야당이 아닐까. 오히려. 그 사이에 뭐 보세요. 뭐 야당의 중진들 몇 명이 네. 뭐 대표 보고 뭐 하고 안에 집안 싸움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악재가 예. 꽤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또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것도 강원랜드. 있고 등등에다가 또 바른 정당 뭐 그 통합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거기도 집안 싸움이 보기 민망한 싸움들이 많았잖아요. 다 덮여버렸어요. 올림픽 때문에. 뭐 여당이야 뭐 특별히 그 사이에 뭐 누가 저기 설날 올림픽 참관 갔다가 하나 좀 얻어맞은 거 말고는 박영선 의원 터진 거 말고는 스켈레톤 괜히 갔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뭐 당 차원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악재는 뭐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야당이 득본 거다. 굳이 덕을 봤다 그러면 그거 아니었으면 그 집안 싸움 자유한국당의 중진들하고 대표하고 중계됐죠, 그거. 뭐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고. 지금 무슨 일이 하시는 분조차 많을 정도니까. 근데 뭐 덕은 전 그쪽이 더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봐요. 하지만 뭐 정부로서도 청와대 여당으로서 덕본 게 뭐냐면 이런저런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야당에서도 뭐 평양 올림픽이니 이런 얘기들 했지만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평화 올림픽도 이런 평화 올림픽이 없어요. 글쎄 그리고 뭐 그런 점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조금 점수를 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정치판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치판. 저는 정치판이라고 그래도 되지만 우리 앵커께서는 정치권 고상한 표현을 쓰셔야지. 정정하겠습니다. 정치권.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권으로 해달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나는 정치판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으로 가보죠. 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현장에 이제 보고를 하러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왔어요. 그랬는데 뭔가 청와대 직원이 국회의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좀 푹 웃었는 모양. 웃긴 얘기를 했으니까 뭐 웃었겠죠. 그러자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당시 웃었어? 직원이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 웃었잖아.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럼 임종석 실장 발언대로 나와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나요? 발언대로 나와요. 하는 저도 뭐 국회 한 12년을 했잖아요. 예. 처음 봤어요, 저런 건. 처음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발언대가 있으니까 발언대에 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발언대는 이제 처음에 인사말 장관이 보통 부처 업무 보고 오는 장관이 인사말 할 때, 그리고 앞줄에 이제 장관 차관은 맨 앞줄에 앉고 거기는 이렇게 마이크가 놓여 있어요. 개별 마이크가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 주고 받고, 그렇죠. 그 뒷줄에 뭐 실장, 실국장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무슨 마이크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개 그때는 그 답변대로 나와서 뒤에 뒷줄에 있는 사람이 답변할 때 거기 세우지. 그러니까 장관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개회할 때 하고 폐회할 때 인사말은 답변대 나와서 하고 질의응답은 거기 앉는데 그 중간에 당신 일로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전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일종의 좀 위원장의 상당히 좀 오바라고 봐요. 오바라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정무수석으로 또 국회에도 12년이나 계셨고 양쪽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는 정도의 일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좀 무리수를 두는 이유도 결국은 지지율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도니까. 뭔가 좀 인상적인 장면을 남겨야겠다라는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어디 물에 빠졌을 때 자꾸 그냥 허우적대면은 더 이게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아주 홍준표 대표한테 고마워한다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 얘기를 나오는 분들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결코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빨리 야당이 국민 신뢰 회복하고 지지율도 올라가야 여당도 나라도 잘 되는 거다. 견제를 확실히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제대로 견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작년 대선 이후에 작년 가을까지 이래 본 거에 비해서는 역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진영이 됐던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실제 저는 그 지지율을 반영한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론조사가 와도 아마 응답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수 지지자들은. 보수 지지자들은. 아예 그냥 뭐 포기해버리는. 뭐 귀찮은 거죠.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지지할 만큼의 뭘 좀 보여주면은 아마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저는 이 보수 지지자들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커져가고 있다고 느낌으로. 작년보다는 확실히 늘었다. 늘었죠. 처음엔 뭐 전관독도 많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참 하는 모습이 아주 산뜻했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제 뭐 구체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시행돼 가는 속에서 역시 또 이게 이제 불만들이 좀 많이 터져 나오고 뭐 SNS 상에도 그런 예를 들면 것 같아요. 최저임금제, 비트코인 뭐 박자라든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들을 내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에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유한국당이 워낙 원래 보수 지지자들의 지지를 못 받는 통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대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사이 정치권의 가장 큰 변화하면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양분이 된 이 민주평화당의 탄생, 바른미래당의 탄생 이건데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 탄생은? 저는 하여튼 이 제3당이 좀 건강하게 굳건히 뿌리 내리는 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양당 체제 가지고는 다원화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대변할 수도 없고 잘 가길 바라는데 지난번에도 뭐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저렇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졸속이고 서툴렀어요. 거칠었어요. 거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참 지금 바른미래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과연 잘 앞으로 운반을 해갈 수 있겠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사실은 당의 통합을
합당을 결의하는데 전당대회도 안 거치고 하는 거를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그 된다고. 괜찮다. 난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전당대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합당과 해산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역대 우리 이합 집산이 많았잖아요. 예, 그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우려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왜 집도 간판도 다 주고. 예. 김대중 총재는 그때 그만큼 절대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가서 새살림 차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슨 전당원 투표인가 저거는 정당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전 저 유권 해석도 지금도 전 납득이 안 가요. 선관위에 이번에 해석은. 하여튼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물론 해석은 해줬지만 괜찮다고 어떤 정당의 정통성에도 좀 상처가 났다고 이미 보시는 그 전에 거예요? 그 내분을 거치면서 그 의원들이 양분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극중주의라고 그러는데 극중은커녕 뭐 저쪽으로 한참 가는 그 화개장터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합천쯤에서 만났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중도가 되려고 그러면 하여튼 이제 그런데 어쨌든 난 이 민평당은 저 안철수 대표가 절차와 모든 걸 저렇게 무시하고 아주 졸속으로 거칠게 난폭하게 몰고 갈 때 당을 지키겠다 처음엔 사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조배수 지금 대표를 내세워서 뭐 당 지키기 그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탈당을 해서 창당을 했단 말이죠. 조금 빨랐죠, 상당히. 그때 그게 좀 기세를 올리는데 필요해서 뭐 그랬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저런 난폭 졸속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한 것들이 전부 합리화시켜준 전 잘못을 했다. 전 그렇게 보죠. 민평당 입장에서는 그게 실수였다. 국민의당을 죽으나 사나 지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킬 테니 하려면 합당을 하려면 나가시오 이거.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합당한 절차를 밟으시오. 이게 그쪽이 갖는 명분이었는데 그때 아마 그 잘못하면은 이제 저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여기가 아주 폐허화될 것 같은 위기감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창당을 하자 이 기세를 좀 올릴 필요가 그 내부에서는 좀 있었더라도 그게 명분은 뺏겼고요. 정치는 명분인데. 네. 그건 전 명분을 뺏겼다고 보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에 그 난폭한 운반이 이쪽이 먼저 탈당해 나가서 창당을 하는 자리를 깔아줬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다 합리화시켜 준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렇게 봤죠. 만약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저쪽에 할 때는 그쪽에 따라가겠다는 비례대표는 출당시켜 주는 게 도리다. 집과 문패를 주고 간판 주고 나오되 남은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하고 함께 하겠다는 비례대표들은 해방시켜 주는 게 그게 하부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서로 아름다운 그나마 아름다운 해산이다.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아름다운 이별인데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저쪽 출당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치 도의로 봐서는 전 저쪽에 해주는 게 맞는데 저렇게 난폭하게 절차도 제대로 안 밟고 이 당을 합쳤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명분을 많이 좀 상실했기 때문에 마치 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옳은 건지 제명을 안 시켜주는 사람들이 잘못 건지 이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 헷갈리게 됐어요. 알겠어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어쨌든 갈라지는 과정이 거칠었다. 사실은 정치적인 명분을 상당히 지금 손해보고 정당성을 손해보고 창당한 거다라는 말씀. 거기까지 평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박지원 의원이 폭로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군요. 안 전 대표가 남경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보통 발언이 아니죠. 주적이라는 발언. 그러자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둘 다 아니 우리 뭐 그런 소리 한 적이 없고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박지원 의원 그게 무슨 소리요? 법으로 갑시다. 법정으로 가게 생겼어요. 근데 자꾸 저런 거 가지고 저기 뭐 법정으로 가는 것들 좀 저런 것들은 좀 버려야 돼요. 그 정치인이 어떻게 자꾸 그 법으로 뭘 가지고 갑니까? 난 참. 근데 오죽 억울하면 또 이럴까 싶기도 하고. 그 대가 아니라고는 국민들이 그 알아서 판단해 줘요. 너무 자꾸 법으로 가지 마라. 판사 앞으로 가지 마라. 전 자꾸 무슨 법정으로 뭐 가지고 뭐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 전 좀 모질란 것들이 그렇게 잘한다. 왜 그러세요? 법조인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법으로 가지 마라. 아니 저도 정치라고 하는 게 최고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라고 해놓은 인간들이 그런 대표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전부 가서 그게 고발해서 그래 그 판사의 그 판단이 내리면은 그걸로 지가 이기면은 지가 그게 승리한 겁니까? 이런 모자란 것들은 모자란 것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합하고 통합하고 소통하고 요게 업인 사람들이 그 소통을 못 해가지고 법정으로 가냐? 이것도 얘기 되네요. 정치인이라면 그 얘기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또 따끔한 한마디까지 하시면서 오늘 인사를 나눠야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근데 저기 뭐 별로 소재 없을 땐 부르지 마세요. 오늘 정도면 괜찮습니까? 오늘 올림픽이라 나 안 부르는 줄 알았는데 딴 데도 쉬는데. 저희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다음 달에도 소재가 있든 없든 꼭 부르겠습니다. 꼭 오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꼭 부르려면 좀 많이 주시든가. 두둑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영미 외치는 여자 컬링팀 오늘 밤 8시에 일본하고 준결승 치르고요. 여기서 이기면 일요일 그러니까 폐막식 오전에 결승 갑니다. 컬링팀 잘해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